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오늘은 우리 폴리뉴스에서 하고 있는 대선주자 직격 인터뷰에 정의당의 이정미 후보님을 모셨습니다. 이정미 후보님은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 정의당 당대표로서 활동을 갖다가 아주 열심히 하시고, 제 기억으로는 지난번에 그 20대 국회에서 좀 그 마지막 선거법이 그렇게 될 때 좀 통탄해하는 모습 제가 기억이 남는데요. 하여간 정의당의 어떤 새로운 변화, 새로운 전진을 위해서 이번에 대선 후보에 나서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돌봄 혁명의 시대를 열겠다,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 그랬거든요. 네. 이것이 국가 경영의 전체적인 어떤 기조로 돌봄 혁명의 시대에 돌봄 대통령이 되겠다.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원래 인간 본연은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성, 이것을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97년도 IMF가 몰아닥치고 뭐 전 세계적으로도 신자유주의 강풍이 몰아닥치면서 사람들이 다 시장에 내던져진 거죠. 거기에서 승자는 살아남고 패자는 완전히 영원한 인생의 패배자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거의 30년 가까이 저희들이 살아왔습니다. 최근에 재작년이죠. 그 한 여론조사 기관에서 어려움이 닥쳤을 때 도움을 청할 친구나 친지나 가족이 있는가라고 할 때 대한민국 국민 10명 중에 3명이 그럴 사람이 없다.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다. 이렇게 답을 했습니다. 제가 그걸 보면서 대한민국의 지금 시대를 다른 말로 규정하자면 외로움의 시대가 아닌가. 청년들은 특히 더 가난할수록 특히 더. 그러니까 지금 20대 청년들의 죽음의 절반 가까이 원인이 자살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고립생을 살다가 결국 고립살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에 놓여져 있는데요. 이러한 사회 시스템 전반을 다시 들여다보고 어떻게 우리 사회가 다 같이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갈 것인가, 이 문제를 이제 국가의 굉장히 중요한 그 운영 원칙으로 삼아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이때까지 모든 대통령들이 국정 운영의 목표를 성장에다 두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성장이라고 하는 것이 최근 나온 결과는 부자는 더 부자가 되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한 사람이 되는 이런 사회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 돌봄 혁명의 첫 번째는 국정 운영의 기준을 이제 더 이상 성장이라는 가치에 두지 않고 사람들의 행복 지수를 중심으로 보겠다. 그래서 제가 삶의 질 개선 지표라고 하는 것을 국정 운영의 어떤 목표로 두고 예산을 짤 때도 그런 것을 중심으로 가겠다라고 발표를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 환경, 건강, 불평등, 주택, 이런 문제들을 포괄적으로 다 우리 대한민국의 국정의 어떤 목표로 삼는 이런 사회로 나가야 되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이제 금방 대표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돌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좀 부족하거나 뒤처진 사람들을 이렇게 보살피는 어떤 시혜적인 그 문제로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문제가 아니라 모든 사람은 돌볼 권리도 있고 돌봄을 받을 권리도 있는 어떤 시민의 권리의 영역 안에서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된다. 그래서 여성, 아이, 노인, 장애인 누구나 할 것 없이 어떤 사각지대 없이 모든 사람들이 돌봄을 받을 수 있고, 또 돌보는 사람들의 경우도 우리 사회는 돌봄 노동을 굉장히 천대시하죠. 그래서 노동시장 안에서 가장 적은 보수에 굉장히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고, 어떤 경우에는 돌봄 노동 자체가 무급 착취에 가까운 뭐 가장 대표적인 예가 육아를 담당하는 여성들에 대해서는 그 육아의 경력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이런 사회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돌봄 시민들의 모든 권리를 보장해 줘야 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가 이 돌봄 영역 안에서 새로운 일자리들을 상당히 창출할 수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지사는 기본소득을 말씀을 하시는데 뭐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씩 모든 국민에게 일률적으로 나눠준다라는 기본소득이 과연 실업 상태에 놓여 있거나 굉장한 어떤 불안정한 일자리에 놓여 있는 사람들에게 과연 삶을 개선할 수 있는 도움이 되겠는가? 저는 오히려
백만의 어떤 실업 상태 그리고 미래를 예측하기 힘든 불안정한 일자리를 사람을 돌보고 특히나 기후 환경을 돌보고 이러한 일들을 하는 분들을 지역 안에서 제대로 책임질 수 있는 참여소득으로 그러니까 제가 그저께 발표한 것은 생활임금 수준으로 시작해서 공공기관의 평균임금 수준으로 높여나가는 참여소득으로 100만 개의 일자리를 일단 만들겠다 이런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를 통해서 자신의 어떤 정체성도 다시 회복하고 자부심도 느낄 수 있는 그런 일자리에서 어떤 그 미래에 대한 안정적인 예측이 가능한 그런 사회로 전환하자라고 하는 것이 이 돌봄혁명의 기본적인 내용이고요.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인 사회 시스템이 다 바뀌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국가 비전을 담고 있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여전히 이 지금 차기 대선에서 중요한 부분으로 좀 이렇게 시대 전환이 이루어져야 된다. 네. 이 부분은 같이 가는 거네요. 그러니까 돌봄 그 혁명의 시대라는 게 그런 데 대한 솔루션을 네. 제시하고 있다. 이런 그렇습니다. 말씀이죠. 예. 근데 이제 아직까지 제가 들을 때는 돌봄이 복지와 같은 개념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성장이냐 복지냐 뭐 이렇게 대립되기도 하고 이랬는데 거기에서 돌봄은 좀 보다 더 적극적인 복지입니까? 아니면은 그 돌봄 자체가 이 실제 경제적인 어떤 이렇게 성장 네. 그런 부분까지도 선순환 성장을 위해서는 이 필요하다. 좀 더 큰 범위의 어떤 건지. 네. 대표님께서 그렇게 질문하신다면 저는 이렇게 답할 수 있습니다. 성장이냐 복지냐가 아니라 성장이냐 행복이냐 이제 이런 것으로 이 사회가 발전 방향을 바꿔야 된다. 성장 위주의 수십 년 대통령들이 다 성장을 얘기했고 지금 모든 대통령 후보들이 다 성장을 얘기하지만 결국 그 성장은 K자 성장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난해지는 사람들에게 아무런 해법을 주지 못하는 성장이기 때문에 지금은 대한민국 구성원 모두가 뒤처지거나 낙오자가 없이 함께 행복할 수 있는 사회로 나가자라고 하는 국가 비전을 담고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이 서로 돌보고 사람이 기후를 돌볼 수 있는 그런 국가 시스템으로의 체인지 이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 정의당에서 진보정당에서 몇 년 되십니까? 저는 정의당 창당 멤버입니다. 정의당 그 전에는 합류 안 했어요? 아닙니다. 2003년부터 제가 일을 했습니다.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민노당부터. 예. 그래서 그 이제 그 부침을 다 겪으셨겠네요. 네. 2004년도는 뭐 완전 성승 황금기였죠. 황금기였고. 진보 정치. 제가 그때 기억나는 게 그 이 교섭단체 네. 우리가 20인 이상으로 돼 있잖아요. 그 노회찬 선배하고 네. 그때 그거 투쟁해야 된다. 네. 지금 10인 그 이하로 네. 교섭단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말을 한 적이 있는데 네.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도대체 실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이게 네. 민주당에 어쩌면 말린 거잖아요. 네, 이게. 네. 근데 그걸 잘 몰라요 사람들이. 거기에 대해서 좀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제가 뭐 그 당시에는 지역구 선거를 뛰고 있었고 당대표 심상정 대표님이 이제 이 협상을 주도하고 있었기 때문에 아주 구체적인 그 협상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속속들이 다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제가 지나놓고 나서 생각을 해보면 그 민주당이 이제 연동제 의석수를 그 전체 의석수 비율을 줄이고 캡론까지 나왔지 않습니까? 30석의 캡을 씌우자 말자 이런 얘기가 나오고 국민의힘이 이렇게 되면 우리는 비례정당을 하나를 만들 거다. 그랬더니 민주당이 그러면 우리도 비례정당을 만들 거다. 이런 얘기들이 막 오고 갈 때 이런 식의 선거제도 개혁은 우리는 더 이상 협상을 할 수 없다. 이렇게 좀 협상장을 차고 나왔어야 되지 않았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지나놓고 나서 생각해 보면. 근데 협상 안에서는 아마 뭐 선관위가 비례위성정당을 위헌으로 판결하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기대도 있었던 것 같고, 그러니까 이 양당 기득권 체제가 그 기득권을 협상을 통해서 쉽사리 내려놓지 않을 거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고는 있었지만 그런 어떤 최악의 상황으로 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대비책이 좀 더 있었어야 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 이 협상이 더 이상 불가하다라고 그 선거제도 협상을 깨고 나왔다면 결국 양당이 뭐 한마디로 치고박다가 비례위성정당 나오면 그 자체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비난도 더 거세졌을 것이고 정의당은 그런 잘못된 선거제도 개혁을 처음부터 다시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논의를 불지필 수도 있었을 텐데 결국은 지금 굉장히 뭐 선거제도 문제를 다시 정의당이 끌고 나오기도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이 돼버렸죠. 그런 점에서 사실 제가 이제 그 사건이 끝나고 난 다음에 순진한 것도 죄라고 이제 그런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이 양당 기득권 세력으로부터 기득권을 가져오는 것이 얼마나 치열하고 무서운 싸움인가 이런 점에 대해서 혹독한 어떤 그 비용을 저희들이 치렀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저는 이제 이 문제가 정의당을 바라보는 민주당의 시각하고도 연결되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맨 처음에 문재인 정부는 촛불 정부라 그러잖아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맨 처음 한 말은 민주당 정부라 그랬어요. 네. 이 진보개혁 정당으로서 연대는 언제든지 가능한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그 초기 단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요. 그 20대 국회가 이제 다당제 국회였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국민의힘도 있었고 바른미래당도 있었고 또 정의당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 이제 당 대표였었는데 그런 얘기를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탄핵 연대를 개혁 연대로 가져가야 된다. 민주당 정부가 아니라 촛불 정부다. 이걸 같이 만들어낸 사람들하고 국민들이 광장에서 외쳤던 그런 요구들을 어떻게 이 국회 안에서 실현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이어가야 된다. 그랬는데 결국 민주당이 그것을 민주당 정부다라고 이제 독식을 한 거죠. 그 성과를. 그리고 한마디로 개혁연대 틀 안에 있었던 정치 세력들을 다 밀어낸 거죠. 그래서 바른미래당 결국은 그 국민의힘으로 다 들어갔고 안철수 대표의 정당도 결국은 저쪽 보수 진영 정당 쪽으로 가깝게 이제 빨려 들어간 거고, 그러니까 친구를 다 잃어버린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많은 재산을 끌어모을 수는 있었을지 모르지만 친구는 다 잃어버린 정당이 된 것입니다. 근데 그러면 그 정당이 국민의 어떤 지지라도 확고히 얻으면서 가야 되는데 소위 얘기하는 개혁에 대해서는 정말 배신한 거죠. 그러니까 최근에 뭐 부동산 문제 관련해서도 결국은 이 민주당 정부도 부동산 부자들의 정부다라고 하는 걸 고스란히 다 보여줬고 뭐 종부세 인하까지 결국 결론이 난 거고요. 그리고 뭐 이재명 부회장 그 가석방 과정에서도 결국 열심히 일하는 사람의 죄는 엄중히 다루면서 재벌들의 죄는 가볍게 여기는 그런 정부, 이전 정부랑 하나도 다를 게 없는 모습 보여줬고, 또 뭐 언론중재법 뭐 개혁이라고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언론개혁의 핵심은 비껴가면서 도대체 누구를 위한 언론개혁인지 뭐 모를 이런 입법안들은 밀어붙이고 있고, 이 모습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내가 원했던 촛불 정부가 이런 거였나? 그런 배신감들 저는 상당히 갖고 있다고 봅니다. 이제 민주당과 정의당이 진보개혁 진영이라고 하는 한 틀 안에 묶이는 것을 더 이상 뭐 국민들도 납득하기 어렵고 정의당도 그런 틀 안에 더 이상 묶일 일이 없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의당과 민주당의 거리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의 거리가 훨씬 더 가깝다는 게 최근에 다 드러났기 때문에 오히려 두 정당이 보수 중원을 누가 차지할 것인가를 가지고 싸우는 그런 국면으로 됐고, 정의당이야말로 진보 개혁 진영을 대표하는 정당으로 다시 발돋움해야 된다, 그 각오를 가지고 대선에 뛰는 것입니다. 이게 진보 개혁을 원하는 계층들은 이전에 비해서 좀 늘어났잖아요. 네. 네. 그러니까 잠재적인 그 지지율은 상당히 높다고 봐야 되겠네요. 이제 정의당이 이번 대선에서
분명한 자신의 정체성을 보여드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항상 진보 정당이 국민들에게 가장 많은 박수를 받았을 때는 좌고우면하지 않고 진짜 어떤 진보 개혁의 길로 뚜벅뚜벅 갈 때였다고 봅니다. 그런데 20대 국회 마지막에 이제 그 조국 국면 안에서도 정의당이 자기 목소리 정확하게 내지 않고 저 선거제 뭐 몇 개 어떻게 해보려고 조국 문제 타협했네. 이런 평가가 내려지는 순간 정의당에 대한 기대가 무너졌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성찰 위에 다시 서야 된다, 정의당이.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떻게 말하면은 그 무너지는데 심상정 대표가 그때 당을 대표하는 역할을 했는데 네. 그 조금 책임져야 된다는 이야기는 당내에서는 없습니까? 그거를 총선 이후에 책임을 지고 당대표로 사퇴를 하셨죠.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또 마지막 소명이라고 다시 뭐 출마를 하신 건데 저는 국민들이 그 성찰의 어떤 징표를 보시기를 원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당대표의 사퇴는 당 내부의 일이지만 국민들 앞에 어떤 성찰의 모습들을 어떻게 보여줄 것인가, 그 징표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좀 분명하게 드러나야 된다, 그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각이 많지만 저는 이번 대선에 완주할 것이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막판 단일화 또 이렇게 요구되는 상황은 언제든지 있을 수 있다고 보거든요. 정의당에게 이제 그럴 일은 없다고 봅니다. 그리고 누구랑 단일화를 해야 되는지, 그러니까 민주당과 정의당의 정체성 자체가 이렇게 다른데 왜 우리가 민주당과 단일화를 해야 되는가? 이제 국민의 힘이 실어서 국민의 힘이 절대적인 악이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서로 정체성도 다르고 입장도 달라도 그냥 하나로 대동단결해야 된다. 그런 시대는 끝났다고 생각합니다. 그 지난번에 6% 받은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네. 이전에 제가 기억하기 권영길 후보 나왔을 때 3% 네네. 이래 받은 것 같아요. 그럼 3% 6% 같으면 배가 됐는데 네. 이번에는 몇 프로까지 이렇게 그 본인은 목표로 하고 있습니까? 그러니까 어디를 가도 이 질문을 굉장히 많이 주시는데요. 네. 저는 그냥 딱 한 가지로 답합니다. 대선에 나온 사람이 그냥 한 몇 % 얻겠다. 이거는 국민들 앞에 진실하지 못한 태도라고 봅니다. 당선을 목표로 뛰겠습니다. 당선을 목표로 뛰겠다. 네. 유호정 의원 같은 경우는 상당히 청년 정의당, 이렇게 정의당 중에서 청년 국회의원 중에 상징적인 분인데 우리 이정미 대표님이 볼 때는 뭐 점수를 좀 어떻게 주고 있습니까? 99점? 오, 네. 만점에 가깝네요. 예, 아니 제가 뭐 우리 당 국회의원들 다 만점 드리고 싶죠. 근데 이제 1점을 남겨둔 것은 완성체를 향해서 긴장을 놓치지 말라고 하는 그런 1점을 비워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더 겸허하게 유호정 의원에게 갖고 있는 이 시대의 어떤 관심들, 이것을 어떻게 잘 채워나갈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 1점 안에 남겨두고 부단히 더 노력해 주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99점 드립니다. 그만 말씀하신 대로 진보교에서 이렇게 정의당이 하나 중심이 돼서 움직이려면은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들어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이 무슨 지난 9월 7일 날 2022년 대선 공동 대응 기구를 발족하고 진보 진영 연대를 지금 추진하고 있잖아요. 네. 진보당, 노동당, 녹색당, 민주노총과 함께 여기에 대해서 좀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 대선의 진보 진영이 힘을 하나로 합치고 함께 나아가자라고 하는 거는 시대적인 절박함 때문이라고 봅니다. 지금 기후위기 불평등 문제가 보통 만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일단 진보 진영 안에 힘을 모아서 이 대선에 공동 대응하자라고 하는 이제 첫 발 정도를 내딛는 것이라고 보는데요. 사실 지금 대선 국면을 바라보면서 사람들이 야, 이렇게 중요한 시기에 저렇게 대선 후보들이 여러 명이, 그것도 역대 뭐 최대 후보들이 다 나와가지고 저렇게 아무 말 대잔치나 하고 있나, 이런 답답함을 느끼시는 분들이 꽤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제가 정의당의 대선 후보로 결정이 되면은 불평등 기후위기 해결을 위한 국민연합 같은 보다 더 광범위한 국민들의 어떤 그 연대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고
함께 이 전환의 시기를 국민들과 함께 넘어가자라고 하는 호소를 드리고 그 역할을 해나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아마 이런 진보 진영 안에서의 모임들이 굉장히 중요한 첫 눈덩이 같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합니다.